남자가 목욕할 때 이 두 부위를 자주 씻을수록 건강해지고 오래갑니다. 날씨가 매우 더워진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거나 야외 활동을 한 후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자연히 목욕 횟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목욕을 하면 몸에 고약한 땀과 박테리아가 제때 씻어내어 몸이 더욱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목욕할 때 세세한 부분까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60세 남성이 보름 전 병원에 입원했다. 환자는 식사 후 땀을 많이 흘리고 특히 불편함을 느껴 약을 먹으러 갔다. 그러나 목욕을 하던 중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고 쓰러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했다. 다행히 환자는 제 시간에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다. 검사 결과 남성 노인 환자가 갑자기 의식장애를 겪은 이유는 목욕을 하던 중 갑자기 일과성 허혈 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는 이미 50세부터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어 혈관에 합병증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사 결과 경동맥과 뇌동맥에 다양한 정도의 죽상동맥 경화증이 나타났다. 혈류량은 소화관으로 흐르게 되고 뇌는 상대적인 허혈과 저산소증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식사 후에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노인은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목욕을 하러 갔다. 목욕하는 동안 피부의 혈관이 확장되어 뇌로 가는 혈류가 더욱 줄어들었다. 경화되고 좁아지면 이러한 조건이 다시 발생하여 결국 일과성 허혈 발작으로 이어집니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욕을 하는 것은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름에는 노인들이 목욕할 때 4가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첫째, 식사 후 바로 샤워하지 마세요. 앞서 말했듯이 식사 후 바로 샤워를 하면 뇌에 심각한 허혈이 발생의 위험이 닥친다. 올바른 접근 방식은 식사 후 최소 12시간 후에 샤워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운동 후 바로 샤워를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운동 후에 땀을 많이 흘리며 특히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운동 후에는 바로 샤워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건강에 해롭다. 이때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혈압이 오르고 심박수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때 바로 목욕을 하면 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셋째, 술을 마신 후 바로 샤워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바로 샤워를 하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알코올의 대사는 주로 피부가 아닌 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목욕이나 피부 청소로는 알코올의 대사를 촉진할 수 없습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에탄올이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되기 때문에 아세트알데히드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술을 마시는 사람이 많습니다. 얼굴이 붉어질 것이다. 술을 마신 후 바로 샤워를 하면 피부의 혈관이 원래의 확장과 동일하게 확장되어 더 확장되면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목욕 타이밍을 잘 선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목욕 시 다음 두 부위를 더 자주 씻어야 합니다. 이 두 부위 중 하나는 허리이고 다른 하나는 머리입니다. 왜 이 두 부품을 더 자주 세척해야 합니까? 먼저 허리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허리는 신장 부위의 위치입니다. 황제 내경은 허리는 신장의 본거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장은 기를 변화시키고 혈액을 생성하는 정을 저장하는 곳이기도 하며 인체의 지능과 정양의 근본이기도 하므로 신장은 정, 기, 혈, 등 중요한 생명물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양. 신장의 정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선천적인 근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인체를 구성하고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근원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신장을 인체의 선천적 기초라고 믿습니다. 남자가 체력과 활력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려면 신장을 잘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목욕할 때 허리를 더 자주 씻을 수 있고 허리 부분을 적절하게 마사지해주는 것도 허리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허리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머리입니다. 목욕할 때 머리 감기도 싫어하고 후드까지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머리카락 때문에 땀이 나고 세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목욕할 때는 꼭 씻어야 합니다. 머리를 잘 마사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머리를 마사지하면 두피의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머리 건강에 좋고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목욕할 때 물의 온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의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물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쉽게 뇌와 심장의 산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혈관 수축은 혈압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올바른 접근 방법은 목욕 시 물의 온도를 3540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온도는 신체에 가장 적합한 온도로 인식되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휴식과 피로 회복을 가져오며 특히 중요한 것은 안전한 몸에 암이 있는데 밤에 느껴집니다. 잠잘 때 불편함 5가지 있다면 암의 징후일 수 있다. 우리 몸은 낮과 밤의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신체의 특정 부위의 통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낮에는 전혀 뚜렷한 통증을 느끼지 않지만 밤이 되면 통증이 특히 뚜렷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는 활동적이거나 일을 많이 하고 주의가 다른 데로 집중되기 때문에 통증이 매우 경미하거나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가 집중되고 고통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낮에 나타나는 증상에 비해 밤에 나타나는 증상은 더 분명하므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사로서 저는 밤에 나타나는 많은 증상이 종종 심각한 질병의 징후임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불편함 중 일부는 암의 징후입니다. 몸에 암이 있는데 밤에 느껴집니다. 잠잘 때 불편함 5가지가 나타난다면 암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자고 있는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 곤란이나 가슴 답답함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폐암은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악성 종양인데 폐는 인체의 중요한 호흡기관으로 가스 교환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폐에 영향을 미치면 폐환기 및 환기장애가 발생하여 비정상적인 호흡 곤란이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밤에 자면 왜 이런 느낌이 더 뚜렷해지는 걸까요?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기관지가 경련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폐에 종양이 있으면 호흡 곤란이 더 심해집니다. 수면 중에는 자세 변화로 인해 종양이 기도를 더욱 확실하게 압박하게 되며 이때 비정상적인 호흡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잠에 들면 몸이 편안한 상태가 되며 낮에는 자각하지 못했던 일부 이상 증상이 밤이 되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둘째, 자고 있는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자극적인 마른 기침이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폐에 있는 종양이 점점 커지면서 기관지 점막을 반복적으로 자극하게 되고 자극받은 기관지 점막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기침 반사를 일으키게 되므로 많은 폐암 환자들은 짜증스러운 마른 기침을 하게 됩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셋째, 자고 있는 동안 설명할 수 없는 심한 통증이 발생한다. 낮 동안 통증이 없거나 통증이 매우 경미하고 밤에 특히 통증이 뚜렷하거나 심지어 심하고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나타난다면 악성 종양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면 중 신체 자세의 변화는 종양을 압박하여 종양 부위의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다리, 신체 또는 복벽에 위치한 종양은 밤에 통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암 환자들은 밤에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다. 밤에는 조용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오로지 자신의 질병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낮보다 밤에 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넷째, 잠을 자는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과 식은땀이 발생한다. 열이 나면 감기에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암으로 인한 열도 암성열이라고 합니다. 경증에서 중등도의 발열. 암은 발열 이외에도 식은땀을 흘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암 자체로 인한 내분비 장애나 신경장애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밤에 땀을 흘리는 것은 환자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환자가 비정상적으로 피곤함과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자고 있는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수면장애가 발생한다. 많은 사람들은 잠을 자면서 항상 설명할 수 없는 수면 장애를 겪는다. 그들은 단지 단순한 불면증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기를 꺼린다. 실제로 많은 갑작스러운 불면증은 종종 불면증을 유발하는 징후일 수 있다. 한편, 암으로 인한 불편함은 수면 장애로 이어지는 반면 암은 사람들의 정신적, 심리적 이상에 영향을 미치며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화를 이렇게 먹으면 간을 맑게 하고 혈압을 낮추며 불을 끄고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국화과의 다년생 초본으로 흔히 사용되는 한약재 중 하나이며 성질은 달고 약간 차며 풍열을 분산시키고 간을 진정시키며 시력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해 물을 만들어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는 중국인들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건강관리를 위해 차를 마시는 전통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각 종류의 차에는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있습니다. 함께 마시면 차를 마시는 것의 건강관리 효과가 2배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의사 이것이 국화를 먹는 가장 영양가 높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국화를 먹으면 혈압을 낮추고 간을 보호하는데 효과는 2배. 잘못 마시지 마세요. 1. 구기자나무와 결합하여 간에 영양을 공급하고 시력을 향상시키며 피로를 예방합니다. 국화와 구기자 모두 눈을 보호하는 약초입니다. 구기자차는 많은 효능이 있으며 눈의 피로와 시야 흐림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강한 간 화재로 인한 과민성과 불안을 완화시키는 데 적합합니다. 직장인, 컴퓨터 사용자, 휴대폰 사용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차입니다. 2. 산사나무속과 결합하면 쉽게 간을 보호하고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국화는 강력한 항균, 항염, 열 제거 및 해독 효과가 있으며 혈관 운동센터를 조절하고 말초혈관을 확장하며 혈압을 낮추고 소화를 돕고 정체를 해결하며 기름기를 제거하고 체내 지방 축적을 줄입니다. 혈관을 확장시켜보다 지속적인 항고혈압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둘의 조합은 혈압을 낮추는 좋은 식이요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화와 산사나무는 한의학에 따르면 간 경락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에 타서 함께 마시면 간 건강을 유지하고 시력 조절에 도움이 되며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장미와 함께 사용하면 간에 영양을 공급하고 모발을 보호합니다. 장미 국화 음료를 매일 마시면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고 모발을 성장시키며 탈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신장에 영양을 공급하고 열을 제거하며 간을 진정시키고 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과 모발에 도움이 됩니다. 손실. 장미는 기를 조절하고 정체를 해소하며 혈액순환을 활성화하고 정체를 해소하는 좋은 약이기 때문이다. 맛은 달고 약간 쓰며 성질은 따뜻하며 간과 비경을 조화시키는 효능이 있다. 국화는 맛이 달고 성질이 따뜻하며 찬물에 담가서 마시면 간양을 억제하고 간을 맑게 하며 시력을 좋게 하고 열을 내리게 하며 해독작용이 있다. 이 둘의 조합은 간에 영양을 공급하고 모발을 보호합니다. 4. 계피씨와 함께 먹으면 간을 맑게 하고 불을 풀어줍니다. 개수나무씨와 국화는 모두 열을 맑게 하는 약초로 물에 담그면 간을 맑게 하고 불을 끄는 효능이 있다. 또한 개수나무 씨앗은 위장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완화제 효과가 있으며 변비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국화 개수나무 차를 정기적으로 마시면 변비, 장건조 및 변비를 치료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붉은 대추와 함께 먹으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국화와 붉은 대추를 함께 담그면 상호 보완적인 효과가 있는데 붉은 대추는 신장과 간을 보양하고 국화는 열을 없애고 체내에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는 업무에 대한 압박감을 덜어줍니다. 6. 인동덩굴과 함께 사용하면 인후통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은꽃은 열을 내리고 해독하며 염증을 줄이는 효능이 있고 국화는 간화를 없애고 시력을 좋게 해줍니다. 이 둘을 병용하면 내부열로 인한 인후통과 인후 염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가 날 것 같으면 이 두 재료를 담가서 마셔도 좋다. 7. 우울증에 좋은 치료제인 백합과 함께 사용하면 나쁜 감정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백합은 폐에 영양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으며 폐기 기능이 향상되면 기분이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국화는 간을 진정시키고 기를 조절하므로 국화와 백합을 결합하면 기분이 좋지 않은 여러 기관을 조절합니다.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끓는 물로 국화차를 우려낼 때에는
백합 56개 정도를 넣는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많은 친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화 매칭에 대한 다른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장미손의 향기를 전해드립니다. 물론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전파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너무 가볍게 먹지 않나요? 181개국 연구 염분을 많이 섭취할수록 수명이 길어진다. 진실을 말해주세요. 58세의 이모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종종 육체적인 일을 해야 했습니다. 기성세대는 항상 그녀에게 소금을 많이 먹으면 더 강해진다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녀는 매번 소금을 더 많이 첨가합니다. 그 습관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작년에 그녀는 아들을 돌보는 것을 돕기 위해 도시에 왔습니다. 아이는 밤에 자주 울고 시끄러워서 도시에 온 이후로 거의 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손자를 데리고 나가던 중 이모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눈앞이 어두워지더니 손자를 땅바닥에 쓰러뜨릴 뻔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고 재빨리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를 받도록 요청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은 18만 110mmHg까지 치솟았고 고혈압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과거 병력을 알게 된 후 이모가 특히 과식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습관을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혈압 조절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모는 소금을 더 많이 먹으면 더 강해진다고 다들 말하더군요. 왜 사람들은 소금을 더 많이 먹지 않나요? 1. 고혈압 환자가 소금을 제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나는 너희가 밥을 먹은 것보다 소금을 더 많이 먹었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특히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식염의 주성분은 염화나트륨입니다. 나트륨 이온과 염화물 이온은 모두 인체의 중요한 생리 기능에 참여합니다. 그중 나트륨 이온은 세포 외액의 주성분으로 체내 수분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병원 원장은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의 배설 능력을 초과해 혈관에 남아 많은 양의 나트륨을 흡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물의 양이 많아지면 혈류가 증가하고 혈관벽이 손상되며 압력도 증가하게 되어 혈압이 상승하게 되므로 고혈압 환자는 매일 염분 조절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혈압 환자가 소금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금에 함유된 나트륨 이온은 신체에 없어서는 안 될 미네랄로 부족할 경우 메스꺼움, 구토, 현기증, 피로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성인의 일일 소금 섭취량은 육지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고혈압 환자에 대한 요구사항은 더욱 엄격해지며 일일 섭취량은 3지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181개국 연구 결과 염분을 많이 섭취할수록 수명이 길어진다. 요즘에는 모든 사람의 생활 조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관한 다양한 건강 팁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 일반 사람들은 사실과 거짓을 구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짠 음식을 먹을수록 수명이 길어진다는 말이 있다. 많이 먹을수록 빨리 죽을 것이다. 이 진술은 실제로 스위스 베른 대학교 연구원들이 유럽 심장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181개 국가 지역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나트륨 섭취 증가가 평균 수명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했습니다. 일부 데이터에 따르면 1인당 나트륨 섭취량은 가이드라인에서 권장하는 수치보다 훨씬 높은 10지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반직관적인 연구와 비교하여 많은 연구에서 고염식 식단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2022년 7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진은 유럽 심장 저널에 영국 생물학 데이터베이스에서 4,069세 대상자 5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9년 동안 연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후속 조사 결과 염분이 많을수록 모든 원인에 의한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아지고 수명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세에는 소금을 적게 섭취하는 남성에 비해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남성은
기대 수명이 1.5년 감소한 반면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여성은 적게 섭취하는 남성에 비해 기대 수명이 2.28년 감소했습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한 피험자는 모든 원인으로 인한 조기 사망 위험이 28% 증가했습니다. 3. 염분 조절 요령 5가지를 여러분과 공유하세요. 과도한 소금 섭취는 외모 감소, 고혈압 뇌졸중 위험 증가 등 모든 측면에서 신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금 제한은 중국인에게 매우 필요하며 이 몇 가지 요령은 모든 사람이 배울 가치가 있습니다. 1. 소금 제한 숟가락을 잘 사용하세요. 한 숟가락당 소금의 양은 2지우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5지이면 2.5숟가락이면 됩니다. 2. 저나트륨 소금을 교체하세요. 저염소금은 칼륨 함량이 높고 나트륨 함량이 낮은 식용소금을 말하며 건강한 사람이라면 일상생활에서 일반 식용소금을 대체할 수 있다. 저염소금 먹기. 3. 외식과 테이크아웃 식사 줄이기. 우리나라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식당에서 한 끼의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이크아웃을 주문하는 경우에도 쉽게 나트륨 섭취량을 줄여야 합니다. 4. 보이지 않는 소금 식품에 주목하세요. MSG, 간장, 된장, 절임류 등 모두 염분 함량이 높으므로 섭취량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짠맛이 나지 않는 일부 음식에도 소금 함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자두, 설탕에 절인 과일, 잘게 썬 오징어, 육포 등의 간식에는 실제로 숨겨진 소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섭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가능한 한 적게. 5. 천연조 미료를 능숙하게 활용하라. 요리할 때 양념에 소금 대신 식초, 토마토, 레몬즙, 고추, 양파, 생강, 마늘 등을 사용하면 염분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소금은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지만 소금이 많다고 해서 매일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도한 소금 섭취를 피하세요. 나이가 들어야 알 수 있다. 노년의 가장 큰 슬픔은 인생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다.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늙어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생기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은 충만하지만 현실은 매우 마른 체형입니다. 의사로서 그가 진료하는 환자의 80% 이상이 노인 환자들이다. 게다가 이들 노인들도 온갖 고민을 안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매일 출근하고 퇴근할 필요가 없고 자녀가 가정과 직장을 시작했기 때문에 삶은 점점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야 가장 큰 슬픔을 깨닫게 됩니다. 노년기에는 인생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각종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60세가 넘은 사람을 노인이라 부르지만 40세 이후에는 노화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 제2형 당뇨병, 암, 뇌졸중, 간경화, 만성 폐쇄성 폐질환, 관상 동맥 심장병 등 다양한 만성질환을 앓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장수로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은 관리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는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많은 노인들이 만성질환으로 인해 1년 내내 여러 번 병원에 입원해야 합니다. 의료보험이 이를 상환할 수는 있지만 의료보험에는 일정한 상환 비율이 있고 또한 일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노인이 아프게 되면 가족 전체에게 재정적 압박뿐만 아니라 간병 압박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둘째, 수중에 돈이 없다. 젊을 때 돈을 많이 벌면 노후를 대비해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결코 돈을 충분히 벌 수는 없지만 실제로 저축할 수 있는 돈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상에는 부자가 많지 않고 대부분은 평범한 노동자들이다. 게다가 연말 소득은 소수에 불과하다. 온 가족이 지출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모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재 상황은 1년 내내 열심히 일하지만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연금과 의료보험이 있지만 모든 의료비가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병에 걸릴 여유가 없다는 것을 많은 노인들이 알고 있으며 심각한 질병 치료의 경우에도 연간 약 180영위안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당신이 중병에 걸린 경우 입원 비용은 수십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일부 중증 환자의 경우 하루 비용이 1만 2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는데 34일 정도 입원하면 열흘 반 정도 입원하라고 하면 가족이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직도 참아. 또한 나이가 들수록 자녀가 걱정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미혼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중년이 되어도 결혼하지 않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자녀도 많습니다. 자녀가 결혼하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고 생활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들은 자신의 저축이나 연금만을 사용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에게는 음식, 의복, 주택 및 교통수단도 필요합니다. 셋째, 가정에 평화가 없다. 나이가 들수록 온갖 고민이 생기기 마련인데 아직도 건강이 좋고 저축도 하고 있는데도 집안이 화목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는 늙었지만 아이들은 돈과 식량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투는 목적은 매우 간단합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도 그랬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선을 하셨을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사실 가장 큰 소망은 가정의 화목과 효도인데 자식은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화목할 수는 없지만 아들이 한 명만 있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또는 딸이지만 아이가 많으면 고민이 늘어납니다.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면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노인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늘을 먹는 것은 종종 간을 사랑한다거나 간에 해롭다는 것입니까? 의사는 진실을 말하고 그의 말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마늘 섭취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늘에 박테리아를 죽이고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과 저항력을 강화하며 간에 좋은 보호 효과가 있는 많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늘의 매운 성질이 신체를 쉽게 손상시키고 간의 대사 부담을 증가시키며 심지어 간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정기적으로 먹는 것이 간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간에 해를 끼치나요? 먼저 마늘의 영양 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마늘은 눈에 띄지 않는 성분이지만 뛰어난 영양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마늘에 함유된 황화물은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항염 효과를 가지며 다양한 질병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늘은 다양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호흡기 감염 및 장 감염에 대해 상당한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과 비타민C는 신체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꾸준한 에너지 흐름을 제공하여 삶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가 더욱 평온해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마늘에는 인체의 면역 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셀레늄, 게르마늄과 같은 미량 원소가 풍부합니다. 신체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질병에 저항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마늘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등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 진정한 다용도의 단일 제품이 됩니다. 마늘을 먹는 것이 종종 간을 좋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간에 해를 끼치는 것입니까? 의사는 진실을 말하고 그의 말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마늘은 천연 항생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특유의 톡 쏘는 맛과 강한 냄새는 풍부한 황화물 때문이다. 이러한 황화물은 인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며 그중 하나는 간에서 유해한 물질과 싸우고 간의 해독을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늘은 실제로 간의 보호자와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간에 보호막을 씌워 외부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동전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마늘은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날의 검처럼 매운맛과 자극이 일부 사람들의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마늘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에 자극을 주어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마늘을 먹는 방식에도 주목할 만하다. 생마늘을 먹으면 매운 성분이 더욱 직접적으로 간을 더욱 강하게 자극한다. 익힌 마늘의 매운 성분이 줄어들고 간에 대한 자극도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따라서 마늘을 정기적으로 먹는 것이 간을 좋아하는 것인지 간에 해를 끼치는 것인지는 실제로
우리가 마늘을 먹는 양과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당히 섭취하고 익힌 마늘을 선택하면 우리 간에 강력한 보조제가 될 수 있지만 특히 생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역효과를 낳고 간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마늘을 정기적으로 먹으면 많은 이점이 있지만 이 세 유형의 사람들은 마늘을 먹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늘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우리의 입맛에 색다른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 분야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효능에도 불구하고 마늘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마늘을 먹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선 체질이 허약하고 비장과 위장이 맞지 않는 사람은 마늘을 조심해서 먹어야 한다. 타오르는 불꽃처럼 마늘의 매운 성질은 연약한 비장과 위장을 자극하고 불편함을 유발하며 심지어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안질환이 있는 사람도 마늘의 과도한 섭취를 피해야 한다. 마늘은 만능이지만 눈에 해롭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마늘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눈신경을 자극하고 시력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는 마늘이 특정 약물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효능에 영향을 미치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심화 독소 나쁜 간을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간을 보호하는 4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때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다음은 간의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바라면서 간을 보호하는 소중한 4가지 요령입니다. 우선 식이 조절은 간 보호의 초석입니다. 보석을 선택하는 등 재료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기름지고 매운 음식을 피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녹색 식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모든 음식이 간에 대한 부드러운 보살핌이 되도록 하십시오. 둘째, 규칙적인 작업과 휴식은 간 보호를 보장합니다. 고대 성을 지키는 것처럼 규칙적인 시간을 지키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늦게까지 자지 말고 충분한 휴식으로 간을 젊게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적당한 운동은 간을 보호하는 좋은 보약이다. 댄서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걷기, 조기, 요가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선택해 운동 중에 간이 스트레스를 풀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간을 보호하는 비결은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호수물처럼 고요하고 행복한 기분을 유지하고 기분 변화를 피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간이 최적으로 회복되고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광욕은 건강에 좋은가요? 아니면 암을 유발하나요? 36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드디어 답을 얻었습니다. 오늘 아침 박이모와 장이모는 공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렇게 강렬한 태양을 바라보며 장이모는 나무 그늘에 앉아 있고 싶었지만 박이모는 잠시 햇볕을 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이모는 우리 나이에는 뼈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광욕을 하면 비타민 D를 보충하고 칼슘 흡수를 돕고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리와 발을 보세요. 내가 매일 햇빛을 받기 시작했고 걸을 때 더 활력이 생겼어요. 게다가 햇빛에 노출되면 알츠하이머병도 예방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장이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언니 말씀하신 효능에 대해 들었지만 햇빛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피부암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피부가 어렸을 때만큼 튼튼하지 않습니다. 햇볕에 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을 들은 박이모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햇볕을 자주 쬐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1. 적당한 햇빛 노출이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2022년 4월 시립병원의 연구자들은 영국의학협의회 내과의 영국 바이오뱅크 비침의 대상자 중 3,773세에 362-94명을 검사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11을 9년 동안 추적하여 여름과 겨울에 야외 빛에 노출된 데이터를 기록했으며 그동안 총 4,149명이 새로 발병한 치매에 걸렸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야외 노출 시간과 치매 위험 사이에는 전형적인 제2자형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햇빛에 적당히 노출되면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할 수 있지만 야외 노출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길면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구체적으로 최적의 실외 조명 시간은 겨울에는 하루 1시간, 여름에는 하루 2시간,
하루 평균 1.5시간이 적당하다. 교수는 실외의 빛이 체내 비타민 D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비타민 D는 뇌의 신경보호 등 주요 경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 뼈 건강 증진. 인체가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주요 방법은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면 자외선이 피부의 7-디히드로콜레스테롤과 반응하여 비타민 D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와 뼈 건강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수면의 질 향상. 멜라토닌의 생성은 충분한 세로토닌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세로토닌은 햇빛을 좋아하는 호르몬입니다. 낮에 햇빛이 충분하면 세로토닌 함량이 증가하여 밤에 멜라토닌 분비를 위한 충분한 원료를 제공합니다. 어두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 밤에 잠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멜라토닌을 분비하지 못하게 되어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3. 행복한 분위기 조성. 햇빛이 충분할 때 체내 세로토닌의 양은 증가합니다. 세로토닌은 긍정적인 감정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신체의 주인입니다. 신체의 세로토닌 수치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긍정적인 태도와 행복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적당량의 햇빛 노출은 건강에 좋지만 잘못된 양의 햇빛 노출은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일광욕은 체내 비타민 D 합성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일광욕을 잘못하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햇빛 방사선은 흑색종 및 비흑색종 피부암의 고위험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흑색종 피부암은 장기간, 지속적이고 축적된 햇빛 노출과 관련이 있으며 주로 일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흑색종은 간헐적이고 과도한 강렬한 햇빛 노출 일광화상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끔 해변에 가거나 야외에서 자외선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질병에 더 취약합니다. 3. 태양을 과학적으로 활용하고 5가지 작은 세부 사항에 주의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 햇볕을 쬐고 싶어 하지만 피부에 불필요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일광화상과 태닝을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햇볕을 쬐면서 이러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하면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연령대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영유아의 피부는 상대적으로 연약하고 햇볕에 타기 쉽습니다. 따라서 매일 1530분의 햇빛 노출이면 충분합니다. 청소년은 신진대사 단계에 있으므로 하루 12시간의 햇빛 노출이 권장됩니다. 뼈 건강을 증진시키는 날 중년 및 노년층의 체력이 점점 더 나빠질 것입니다. 매일 3060분 동안 햇볕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2.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을 선택하세요. 햇볕을 쬐는 경우에는 자외선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흐린 날에는 자외선이 약한 시간인 오전 10시 이전과 오후 4시 이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선은 강하다. 3. 그림자의 길이를 보고 최적의 시간을 찾아보세요. 햇볕을 쬐기에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려면 그림자의 길이를 살펴보세요. 그림자의 길이가 자신의 키보다 길면 적합하지 않으므로 햇빛이 강하고 타기 쉽습니다. 그림자의 길이가 키의 2배 이상이면 자외선 지수가 더 안전하다는 뜻이며 그늘의 길이는 키의 12배 정도로 조절하고 일광욕 시간은 12배로 조절해야 합니다. 20분이면 더 안전해요. 4. 유리를 통해 햇빛을 쬐지 마세요. 유리는 UVB가 피부에 도달하는 것을 차단하지만 비타민 D의 합성에는 UVB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매일 유리를 햇빛에 두지 마십시오. 5. 햇빛에 노출된 후 음식을 복구하고 보충하는 데 주의하세요. 일광욕 후 피부가 뜨겁거나 붉어지는 것을 발견하면 젖은 수건을 사용하여 냉찜질, 보습 등을 하는 등 제때에 회복해야 합니다.
동시에 햇빛에 노출된 후에는 녹차를 마시고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피부 보호에도 좋습니다. 일광욕은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부적절한 일광욕 방법으로 인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시간과 장소, 방법을 선택해야 이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배변을 하면 장이 건강해진다는 뜻이에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39세의 장 씨는 지난 6개월 동안 배변 습관이 점점 더 불규칙해졌습니다. 때로는 아침에, 때로는 오후에, 때로는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식사 후에 속상함을 느끼며 내가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말하면 즉시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장 씨는 평소에는 하루에 한 번 항상 아침 정해진 시간에 배변을 하곤 했는데 이제는 배변 습관이 갑자기 바뀌면서 장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의 제안에 따라 장 씨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결국 궤양성 대장염으로 확인됐다. 의사는 궤양성 대장염은 주로 직장과 결장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 비특이성 장염증 질환으로 증상이 자주 재발한다고 밝혔다. 질병의 만성 경과 증상으로는 간헐적인 설사, 점액 고름 혈변, 복통, 후천증 등이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장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배변 습관의 변화와 잦은 배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변에 혈흔이 있는지, 대변의 모양과 색깔이 정상적인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의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좋은 배변 습관도 장 건강에 중요한 요령이라는 점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장 건강한 사람들은 배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장은 배변을 위해 화장실에 가야 할 시간임을 상기시켜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전체 배변 과정은 대개 매우 매끄럽고 배변에 특별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배변을 하게 되는데 이는 알람 시계만큼 정확합니다. 사실 이것은 인체가 설정한 규칙적인 배변 생체 시계입니다. 배변 습관이 좋은 사람은 하루에 한 번만 배변을 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배변을 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인지 아시나요? 만성 변비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중국 지침에서는 변비를 예방하고 완화하려면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키워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위대장 반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아침 식사 후, 즉 위를 채운 후 대장 연동 운동이 반사적으로 증가합니다. 일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배변 시간은 아침, 기상 후 2시간 이내 또는 아침 식사 전후입니다. 첫째, 좋은 배변 습관은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인체의 소장은 주로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를 담당하는데 남은 음식 찌꺼기는 대장으로 오게 되는데 대장에 있는 박테리아가 이를 더 소화하고 분해하고 나머지는 대변이 됩니다. 대변은 일종의 대사 폐기물로 많은 독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대변이 장에 너무 오래 머물게 되면 이러한 독소가 장점막을 반복적으로 자극하게 되어 장용종이나 심지어 장암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정도의 불규칙한 배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며칠 동안 한 번만 배변을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변비를 완화하기 위해 완화제에 의존해야 합니다. 배변 시계가 잘 확립된 사람은 배변 시간이 되면 배변을 하게 되어 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장이 건강한 사람은 배변 습관이 좋아진다. 배변 습관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 병원에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변 습관이 좋지 않은 사람은 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장에는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인체의 제2의 뇌라고 불리는 매우 예민한 기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기능성장 질환으로 장-내 상호작용이 비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주요 증상은 복통과 비정상적인 배변이며 빈도 및 또는 대변 특성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일반적인 유형에는 설사, 변비, 혼합형 및 불확정형이 포함됩니다. 또한 장은 몸 면역력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이 약한 사람은 면역력이 거의 향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에는 엄청난 양의 식물군이 있는데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인데 장의 상태가 좋지 않고 식물군의 불균형이 생기면 쉽게 설사나 변비를 일으키게 됩니다. 눈썹이 길수록 수명이 길어진다. 눈썹에는 4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눈썹 장수 신화는 전설적이지만 실제로는 수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유전자, 생활 방식, 식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눈썹의 일부 변화는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눈썹, 수명 및 건강 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 눈썹이 길수록 오래 산다. 눈썹의 기본 기능. 눈썹은 인체를 자연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땀, 습기 또는 기타 액체가 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눈을 보호합니다. 이것이 생리적 구조로서 눈썹의 기본 기능입니다. 눈썹과 수명 사이의 가능한 관계. 최근 몇 년간의 일부 연구에서는 인체의 생리학적 특성이 수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눈썹 성장은 유전적 요인, 호르몬 수치, 신체 건강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일부 유전적 요인이 수명 관련 유전자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유전자가 눈썹의 모양과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유전과 수명. 유전학은 수명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방향입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오래 산다면 그 자손도 상대적으로 수명이 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눈썹 모양과 성장이 수명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는 유전자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신체 건강 및 수명. 눈썹 성장은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및 에스트로겐과 같은 일부 호르몬 수치의 변화는 수명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호르몬 수치도 눈썹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눈썹의 4가지 변화. 질병의 징후일 수도 있다. 희박한 눈썹. 갑자기 눈썹이 얇아지는 것은 갑상선 문제, 스트레스, 호르몬 불균형, 과도한 눈썹 비비기 등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눈썹 변색. 갑작스러운 미백은 특정 영양소 부족, 만성 스트레스, 과도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백반증과 같은 질병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눈썹 손실. 눈썹 손실은 면역 체계 문제, 영양 부족, 특정 약물의 부작용 또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성장. 갑작스러운 눈썹 성장, 비정상적으로 두꺼운 성장 등 비정상적인 눈썹 성장은 호르몬 불균형이나 특정 질병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3. 눈썹에 있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눈썹 두더지. 눈썹의 시작점은 지혜와 부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전통적인 관상에서는 이를 천상의 두더지라고 부른다. 눈썹 모반. 눈썹 꼭대기에 위치하며 자신의 경력에 대한 지원과 도움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눈썹 모반. 눈썹 끝에 위치하며 사랑과 결혼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눈썹 사이의 점. 양쪽 눈썹 사이에 위치하며 개인의 성격, 가족관계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순전히 전통적인 신념에 기초한 것이며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현대의학과 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점은 피부의 생리적 현상으로 대개 피부 세포가 뭉쳐 형성되는 현상입니다. 개인의 성격, 재산 등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눈썹의 점은 모양이나 색깔의 뚜렷한 변화, 기타 이상 증상이 없는 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한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12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6에 도달할 수 있다면 축하합니다. 인체의 면역력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독감에 걸렸을 때 한 사람이 면역력이 좋으면 증상이 매우 경미하고 상대방이 면역력이 약해도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심해지면 회복 기간도 길어집니다. 인플루엔자가 오면 가족 중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전혀 감염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감염되기 쉽습니다. 면역력은 인체의 가장 중요한 방어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면역력이 없으면 공기 중의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및 기타 미생물이 우리의 피부와 호흡기를 직접 공격할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면역력은 외부 요인에 저항하는 것 외에도 내부 병변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면역력은 이러한 노화 및 돌연변이 세포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제거하며 이러한 돌연변이 세포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성 종양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사람의 면역력이 충분히 강하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저하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대개 밤잠, 흡연, 음주, 장시간 앉아있는 것, 과도한 스트레스 등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을 갖고 있다. 면역력도 떨어지게 만듭니다. 첫째,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좋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왜 하룻밤에 잠을 못 자도 다음날 기운이 넘치고 기운이 넘치는 것 같은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두 사람입니다.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특히나 기운이 넘칩니다. 반대로 면역력이 좋지 않으면 노인들의 정신적 안색은 특히나 안 좋아지고 심지어 위화감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안색이 붉어지는 경우가 많다. 노인의 면역력이 좋든 나쁘든 안색은 매우 중요한데 면역력이 좋은 노인의 경우 안색이 붉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안색이 비정상이라면 면역력이 저하되었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질병이 찾아왔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안색이 청백한 사람은 빈혈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안색이 노란색인 사람은 황달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종종 간, 담도, 치장 등의 문제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셋째,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생각이 빠르고 반응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사람의 면역력이 좋을수록 생각이 빨라지고 반응도 빨라집니다. 반대로 면역력이 매우 약하고 항상 몸이 아프면 뇌의 반응이 느려지고 심지어 건망증, 두통, 불면증, 느린 반응을 기다립니다. 넷째,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폐가 좋은 경향이 있어 비정상적인 기침, 가래, 호흡 곤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에는 많은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비록 코털이나 기타 부분에 의해 필터링 되지만 여전히 100% 살균될 수는 없습니다. 이 역시 우리의 강한 면역력에 달려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폐가 쉽게 감염된다. 감염이 반복되면 만성기관지염, 만성폐, 세성폐질환, 폐기능 저하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다섯째,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피부가 좋은 경우가 많고 비정상적인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는 미생물에 대한 신체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우리 피부에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다양한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좋지 않으면 이러한 미생물이 피부의 방어선을 뚫고 들어가 다음과 같은 피부 이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발진과 가려움증. 여섯째,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편도선이 매우 좋은 경향이 있어 편도선 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편도선은 림프구 항체를 생성하므로 항균, 항바이러스 방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도선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면역력이 약하면 편도선에 염증이 생기면 생활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곱째,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맹장염이 좋은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맹장을 쓸모없는 기관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적어도 장내 미생물의 유지와 신체의 면역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맹장을 잘 관리해야 하며 맹장염이 있어서 제거해야 할 때 후회하지 마세요. 여덟째,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장이 잘 되는 경향이 있다. 장은 신체 면역력이 70%를 조절합니다.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장의 면역세포는 장과 관련된 림프 조직이 내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좋으면 장이 건강해지는 경향이 있고 장이 나쁘면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아홉째,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체내 림프절이 비정상적으로 부어오르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림프절이 부어오르게 되는데 림프절은 인체의 매우 중요한 면역기관으로 세균이나 독소 등이 이물질을 차단하고 제거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확산을 막는 방어벽이 됩니다. 그리고 병변이 확산.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림프절이 건강한 경우가 많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림프절이 비정상적으로 부어오르는 경우가 많으며 악성 림프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열 번째,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운동 능력이 강한 경우가 많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운동 능력이 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지면 운동 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에 걸리기 쉽고 운동 능력도 쉽게 저하됩니다. 11째, 면역력이 강한 사람의 상처는 치유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당뇨병 환자는 몸에 상처가 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상처가 빨리 낫는다. 12째,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암에 덜 걸리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암 발병률이 매우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암의 발생이 면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노화가 되었거나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명을 결정하는 기간은 70세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5가지 식사 증상이 나타나면 장수하기가 어렵습니다. 70세의 2, 3초는 지난 6개월 동안 늘 삼키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초기에는 죽, 쌀국수, 국수 등 반액채도 거의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심해졌다.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물도 마시기 힘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반년 만에 2, 3초는 원래 110kg에서 갑자기 90kg을 감량했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의 가족은 서둘러 2, 3촌을 병원으로 보냈고 2, 3촌은 식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오랜 지연으로 인해 식도암은 멀리까지 전이되어 식도암 사기에 속하게 되었으며 현 단계의 식도암은 절대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추가 방사선 치료 및 화학요법을 위해 종양학과에 가는 것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스텐트를 사용하여 식사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음식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항상 먹는 것이 우선입니다. 식사에 이상이 생기면 직접적인 결과는 영양실조로 인해 체중 감소와 빈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사질환 및 기타 합병증. 나이가 들수록 노인들에게 식사는 건강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장수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정상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이 세서 오래 살기가 어렵습니다. 첫째, 70세에도 식사 중 섭취하는 음식의 양은 여전히 적당하다.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젊은 사람과 같은 식욕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노인이 적당한 식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인의 경우 알 수 없는 이유로 음식물 섭취량이 갑자기 감소한다면 질병의 발병을 경계해야 함은 물론 음식물 섭취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에도 좋지 않습니다. 제2형 당뇨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 및 기타 질병으로 인해 음식 섭취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70세가 되어도 식사를 할 때 여전히 좋은 식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욕이 점점 더 나빠지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면 암과 같은 질병이 도래할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간질환, 신장질환, 위장병, 췌장질환 등이 식욕부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70세에도 식사 시 균형 잡힌 영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채식만 먹는 반면 절대 채식주의는 건강에 좋지 않으며 특히 단백질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육식주의는 식이섬유와 일부 수용성 비타민의 섭취도 부족하게 되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고기와 야채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영양 균형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70세가 되어도 식사가 여전히 매우 원활하며 비정상적인 삼킴 곤란이나 메스꺼움, 구토도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물은 식도를 거쳐 위장에 도달하고 소장에서는 음식물 속의 각종 영양소가 흡수되고 대사된 후 음식물 찌꺼기가 되어 대장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장은 음식물 찌꺼기와 더 상호작용하여 결국 대변이 됩니다. 소화관에서 악성 종양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식도, 위 등 상부 위장관에 종양이 자라면 직접적으로 내강 폐색을 일으키게 되며 식도에 종양이 자라면 위장에 악성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전형적인 진행성 연화곤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메스꺼움과 구토를 유발합니다. 다섯째, 70세가 되면 식사할 때 복부가 편하고
비정상적인 복통이나 복부 팽만감, 배변 장애가 없다. 대장에 악성 종양이 있고 그 종양이 장강을 막아 배변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에는 식사 후 비정상적인 복통, 팽만감, 비정상적인 배변을 유발하게 됩니다. 식사할 때 복부가 매우 편안해집니다. 70세에 도달한다는 것은 종합적인 노화가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나이에는 노인들이 각종 만성질환을 앓을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따라서 70세를 생명 결정기라고 한다. 70이면 식사에 대한 세부 사항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적시에 의사의 진료를 미루지 마십시오. 사람이 노인 신체 검사를 받았을 때 이 10가지 지표가 정상이라면 체력이 나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사용하면 필연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신체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될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두려우면 신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속임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체 검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소한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때에 개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대장 내시경을 받으러 병원에 먼저 온 노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신체 검사를 받고 나서 대장 내시경을 받으러 가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 환자는 장에 폴립이 있음을 발견했으며 의사는 적시에 개입하여 폴립을 제거하고 폴립의 악성 변형을 방지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신체 검사의 큰 효과로 이 환자가 대장 내시경을 받지 않으면 510년 내에 폴립이 악성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대하고 개입할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노년기 신체 검사에서 이 10가지 지표가 정상이라면 체력이 나쁘지 않다는 뜻이라는 점을 의사로서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노년기에 신체 검사를 받으면 대장 내시경 검사는 정상이 된다. 노인의 경우 대장 내시경은 일찍 받는 것이 좋다고 제안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악화되고 대장 내시경을 일찍 받으면 대장 내시경을 받을 위험도 크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더 일찍 받으면 대장 내시경 검사에는 문제가 없고 최소 5년 정도는 지속될 수 있으니 하지 않겠습니까? 장용종이든 대장암이든 둘 다 발생률이 높은 악성 종양입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가 정상이라면 축하드립니다. 둘째, 노년기에 신체 검사를 받을 때 공복혈당 검사는 정상이다. 노년기가 되면 췌도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습관을 들이면 제2형 당뇨병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절하게 개입하여 심각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노년기에 신체 검사를 받을 때 흉부 CT 검사는 정상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은 악성 종양은 폐암입니다. 폐암을 제때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흉부 엑스레이 검사는 아니고 흉부 CT 검사에 의존합니다. 또한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만성 폐쇄성 폐질환, 결핵 등의 폐질환을 앓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병변은 흉부 CT 검사를 통해 시기적절하게 발견할 수 있다. 넷째, 노년기에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위내시경 검사는 정상이다. 대장 내시경과 마찬가지로 위내시경도 일찍 시행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위암 발병률이 매우 높고 노인들 역시 만성 위축성 위염, 소화성궤양, 위폴립, 식도암 등의 질병에 걸리기 쉬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위내시경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노년기에 신체 검사를 받으면 심전도는 정상이 된다. 노인의 신체 검사 중 심전도를 실시하지 않으면 노인은 관상동맥 심장 질환, 부정맥 및 기타 질병의 위험이 높으며 심전도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자격이 없습니다. 여섯째, 노년기에 신체 검사를 받을 경우 갑상선 색초음파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타난다.
노인이 신체 검사를 받을 때 갑상선 색초음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의 경우 갑상선 결절, 갑상선암,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릴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검사는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노년기에 신체 검사를 받을 경우 간, 신장 기능 검사는 정상이다. 신체 검사 중 혈액 검사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으로 체열 항목이 많지만 간, 신장 기능 검사를 꼭 해야 하는데 이 검사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 많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여덟째, 노년기에 신체 검사를 받을 때 혈압 검사는 정상이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갈 때 혈압을 측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4명당 1명의 고혈압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혈압 검사로 바로 알 수 있다. 고혈압 발병률이 높습니다. 아홉째, 노년기에 신체 검사를 받을 때 복부 비초음파 검사는 정상이다.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할 때 복부 비초음파를 받아야 간, 담낭, 비장, 췌장, 요로를 볼 수 있고 여자도 볼 수 있습니다. B- 초음파는 방사선이 없으며 신체에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열째, 노년기에 신체 검사를 받을 때 3대 정기검진은 정상이다. 혈액 일과, 소변 일과, 대변 일과 등 3가지 주요 일과는 어떤 신체 검사에서나 가장 기본적인 검사 항목이지만 많은 문제를 드러낼 수 있으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혈액 루틴은 혈액 시스템 질환을 감지할 수 있고 소변 루틴은 신장 질환을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대변 루틴은 위장 질환을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가지 근육의 독창적인 훈련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와 사랑에 빠지면 당신은 그것을 얻은 것입니다. 체력의 중요성은 자명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 몸의 장수의 중요한 일부, 소근육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6가지 소근육을 훈련하면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노화의 위험을 줄이고 장수하며 몇 년 더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 눈 근육. 눈 근육은 눈의 수호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컴퓨터, 휴대폰 등 전자제품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되면서 눈 근육을 피로하게 만든다. 힘이 약해지면서 눈을 보호하는 능력도 약해집니다. 눈 근육을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문가들은 탁구와 배드민턴을 적절히 하면 눈 근육이 단련될 수 있다고 말한다. 탁구와 배드민턴의 빠른 움직임 속에서도 눈 근육이 단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동을 통해 안군의 근육과 외안근이 충분히 운동되며 직접적인 효과는 눈 근육이 강화되고 간접적인 효과는 수정체의 탄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2. 교근. 씹는 힘은 흔히 무는 힘이라고 합니다. 강한 물림은 젊은 두뇌를 의미합니다. 씹는 힘의 강도가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을 예측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근을 운동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의학 전문가들은 가글을 하듯 볼을 앞뒤로 펌핑하는 드럼, 헹굼, 삼키기 방법을 통해 운동할 수 있으며 속도는 매번 30회씩 빠르게 해야 자극을 잘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뺨 근육. 3. 가슴 근육. 가슴 근육을 적절히 운동하면 폐활량을 늘리고 심폐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심폐 기능이 향상되면 사람들이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슴 근육 운동 방법은? 가슴 근육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은 팔굽혀펴기, 일상생활에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단련 운동이다. 그러나 팔굽혀펴기를 할 때는 가슴 힘을 사용하여 힘을 가하고 가슴 근육의 긴장을 느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4. 악력 피부. 사람의 몸이 너무 약하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닭을 제지하지 못한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손의 힘은 실제로 사망 위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악력이 1kg 증가할 때마다 사망 위험이 3% 감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악력은 사람의 수명을 측정하는 기준 중 하나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립 근육을 운동하는 방법.
주변 사람들에게 손목을 자주 구부리는 것은 악력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풀업 및 기타 운동을 하는 것도 악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5. 코어 근력 강화. 인체에는 핵심 근육 그룹인 자연스러운 벨트가 있어 운동을 통해 더욱 강해지며 요추를 더 잘 보호하고 균형 능력이 향상되며 전체 사람의 움직임이 민첩하고 강해집니다. 코어 근육 운동 방법은 전문가들은 누워서 다리를 들어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너무 푹신하지 않은 매트나 침대 위에 등을 대고 누워 다리를 쭉 뻗은 뒤 함께 들어 올려 발가락을 펴고 허공에 쓰는 것이다. 6. 골반 기저근. 나이가 들수록 요실금과 항문 이완으로 인해 잠이 잘 오지 않고 생활이 부끄럽고 품위가 없어진다. 이는 많은 노인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골반 기저근은 해먹과 같이 인체 하단부의 요도, 회음관, 직장을 감싸며 골반과 복부 장기를 동시에 지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골반 기저근의 정상 여부는 성기능, 배변 기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반적 근육을 운동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항문인 구다오를 통해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수련할 때에는 먼저 항문을 수축시킨 후 깊은 숨을 들이쉬고 35초 정도 참았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 운동을 한 번 조이고 한 번 풀면서 그룹당 30회 반복하고 매일 34그룹을 수행합니다. 또한 쪼그려 앉기와 말 걸음도 효과적인 운동이다. 글쎄요, 그게 제가 오늘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전부입니다. 친구들이 장수에 도움이 되는 다른 근육 운동을 공유하여 더 많은 친구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물한 장미는 손에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